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신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 오용택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우리나라 전력 현황 및 개선 방안 2부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용택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주 훌륭한 답변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을 해서 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천억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전기료 인상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하면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산업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주택용도 그렇지만 좀 싼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면 결국은 산업의 어떤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한전이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한전이라는 기관은 지금 구조는 그렇잖아요. 생산하는 전기를 사들여서 그렇죠. 가정과 기업에 판매를 해서 적자가 나는 구조냐 흑자가 나는 구조냐, 이거는 결국은 이제 매입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우리가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부와 어떤 국민 편익을 고려해서 지금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매입 가격을 싸게 사는 것이 결국은 한전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전력의 구입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원자력이 46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석탄이 한 160원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 태양광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197원 정도 되고요. 비싸네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는 LNG 같은 경우는 한 279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LNG가 가스값이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가격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REC 가중치가 있어서 약 357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는 구조거든요. 사는 구조인데 우리가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공급과는 누진세 형태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전기를 많이 쓰면 좀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킬로와트아워당 보통 우리가 적은 전기 쓰면 한 112원 정도,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경우는 한 299원 30전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력거래에서 평균 정산 단가가 약 145원 정도, 145.6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 구입 단가 측면에서 보면 전력거래에서 평균 정산 단가로 따져서 원자력만 전기를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돼요. 145원이 다 넘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싼 전기를 사서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그런 형태가 이제 한전의 큰 적자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적자 이유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가 이제 탈원전 정책이죠.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지난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은 뭐 진행 중인 뭐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든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시켰다든지 뭐 원전의 뭐 계속 운전을 금지한다든지 또 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증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전을 그렇게 뭐 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면 결국은 그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많이 파급됐던 게 LNG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LNG 발전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발전 단가가 굉장히 비싼 단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비용인 전원이 증가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 영업 손실이 32조 6,550억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난 태양광 발전인데 이거는 우리가 5년 전에 약 7,756메가와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4월에 우리가 22,072메가와트가 돼서 3배 이상 증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게 간헐적인 그 전원 발전 설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만 전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만든 전기를 그 한전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발전소의 출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라는 거는 동시성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기는 만들어지면 소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소비를 적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전기가 적은데 많이 쓰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검토를 사실은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값비싼 태양광 전기를 이거는 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 그 양을 우선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사고 값싼 원전이라 이런 그 출력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전보다 약 한 4배나 비싼 그런 태양광 발전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역시 한전의 어떤 그 부채 그 적자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가격을 장려책 차원에서 했지만 너무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다시 검토가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상풍력이 지금 357원이에요 킬로와트당. 얘는 가중치 부여 기본의 약 2.5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1kWh를 생산했다고 하면 2.5kW 가격을 쳐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런 그 큰 문제점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REC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2020년에 234원 하던 것이 킬로와트당 357원으로 지금 뛰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전의 전력요금 체계가 흔들린 그런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언론에서 잠깐 거론이 됐는데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문제인 거거든요. 한전이 수익 구조가 원만하고 뭐 부채가 없고 잘 운영됐다고 하면 사실은 뭐 한전공대 만들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겠죠. 근데 지금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이런 체제 하에서
이런 그 공대 설립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 현재 재학생이 뭐 209명으로 돼 있고요. 전체 캠퍼스 완공은 2025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에서 그 설립과 운영비로 2031년까지 약 1조 6,1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전의 운영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연금의 어떤 지속적 투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그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뭐 부수적인 걸 떠나서 좀 안타까운 게 뭐 아시지만 뭐 한전 연수원 부지를 뭐 매매한다고 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한전의 인력을 뭐 1,500명인가요? 감축하고 그걸 감원한다고 그러고 줄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KDN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전 정보 네트워크 그 회사인데 그게 한전 지분이 거의 아마 한전 지분일 거예요. 근데 거기 한 20%를 매각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적자에 대한 큰 이유를 제공한 거는 사실은 한전 사람들이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구조를 제공한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빚 때문에 오른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아마 산업용 전기를 뭐 전기요금을 미세하게 올렸다고 그래서 금방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주택용 전력 요금도 가정용 네, 가정용도 전기요금도 아마 부수적으로 따라서 조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이상 뭐 네. 한전의 뭐 적자 이유라고 그럴까요? 뭐 전기료 인상의 배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쭉 해왔는데 그렇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누적된 2,000조 가량, 200조 가량의 적자인데 그거를 한전이 해결해라라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말씀이신 합니다. 거고 네. 그 정부가 획기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 방안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이미 우리 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생산 원가로만 보면 가장 싼 게 원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생산 원가 말고도 그 안전성이라든지 친환경성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전하고 대표적인 친환경 또는 뭐 탈원전의 그 기술로 떠오른 태양광 발전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 생산 원가 발전 원가만 그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 자료가 잘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 그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이라는 그 자료에 근거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264.4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에너지 원별 그 발전 단가는 어떤가 해가지고 기준 전력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원가 개념으로 본 거죠. 그것만 한번 제가 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포함해서 약 264원 정도 되고요. LNG가 한 126원 정도 되고요. 무연탄이 118원 정도, 그다음에 유연탄이 약 83원,
원자력이 54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이 원자력에 비해서 약 한 5배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 정책 자료에 기술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건 어떻게 되겠냐? 뭐 네. 종합적이라고 하면 경제성 측면, 뭐 안전성 측면, 그다음에 친환경성 측면들을 다 포함한 네. 그런 원전과 태양광 발전에 한번 비교를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IEA의 전력 생산 비용 전망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그 IEA는 그 국제 에너지 에이전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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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기에서 5년 단위로 균등화 발전 단가를 발표를 해요. 네. 균등화 발전 단가는 우리가 LCOE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라는 그거의 약어인데요. 네. 이거는 특정 국가의 어떤 다양한 발전원의 경제성 비교 지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경제성 비교를 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포함해서 즉 건설 비용, 그다음에 발전소 운영 관리 비용, 그다음에 연료,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 폐기물 처리 비용 네, 등을 네. 다 포함하는 네. 그런 발전 단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005년도 아니니까 2015년에 이어서 2020년에 네. 나온 겁니다. 그래서 5년마다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그 발전원별로 할인율이 약 한 7%로 일괄 적용을 해서 네, 네, 네. 그 LCOE를 그 취합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원자력 같은 경우가 약 그 53.3 US 달러입니다. 네, 이건 네, 네. 기준이 메가와트 아워를 네. 생산하는 비용이에요. 비용, 네. 비용. 그래서 원자력이 53.3달러고 그다음에 석탄이 약 75.59달러입니다. 네. 그다음에 가스가 이게 그 용량이 크면 조금 싸집니다. 그래서 네, 약 그 982메가니까 약 그 98만 정도 네. 되네요. 킬로와트를 보면. 근데 보통 우리가 1000메가와트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돌아가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네, 현재 네. 대용량으로 네.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약 86.76달러 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약 그 490메가니까 약 49만. 우리가 보통 석탄의 표준이 우리가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500메가와트 네, 정도 네,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약 한 95.89달러. 네. 태양광을 보면 유틸리티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기 회사 네, 네. 대용량으로 봐야죠. 네. 전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대용량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약 96.57달러. 달러. 네. 그다음에 상업용이 약 98.13달러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윈드 온쇼어라는 거는 이제 그 육상에다 설치하는 경우에요. 풍력 발전. 네, 풍력. 이런 경우가 약 113.3달러. 네. 그다음에 윈드 옵쇼어라고 해서 이거는 해상에 바다에다가 네.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 160.99달러 제일 비싸군요.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서 원전의 우리 그 LCOE는 요게 이제 우리나라 것만 제가 네, 뽑아놨는데 네, 네, 네. 다른 나라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러시아가 약 42달러 정도 되거든요. 어허. 네.
그러나 러시아는 원전의 기술이라든지 원전의 뭐 연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이 우리보다는 훨씬 낫죠. 낫다고 네.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낫고. 저기가 뭐야 단가가 낮고. 단가가 낮죠. 네. 그다음에 중국이 66달러, 인도가 66달러, 프랑스가 약 71달러고요. 미국이 71달러 정도 돼서 우리가 러시아보다는 조금 높고 다른 나라와 비하면은 낮은 아직도 편이네요. 원자력의 코스트는 좀 낮은 편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원자력 기술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자연환경 여건과 설치 비용, 뭐 규제 비용이 다양해서 이건 이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아까도 봤지만 약 96, 뭐 98 요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미국과 프랑스, 중국, 인도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원전하고 거의 그 유사한 코스트가 그 정도로 낮군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태양광의 그 설치 비용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네, 솔라 그 판넬이라든지 그 태양광의 그 원자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지금 원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네, 돼 있지 않나.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뭐 그 태양광 판넬이나 태양광의 그 기자재 값들이 더 떨어지면 사실은 뉴클리어를 그러니까 원자력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는. 네, 네, 그러나 네. 현재는 우리나라 기준의 이 값들이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앞으로 뭐 2025년도에 다시 보고서가 하나 나올 거거든요. 네. 그때 가면 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이렇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5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발전 비용들이 LCOE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 원전은 우리가 그 2020년에 약 40.42달러였어요. 네. 그게 53.33달러로 약 12.88달러가 높아졌어요. 네. 이거는 원전의 그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값들이 그만큼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업용이 약 170.7달러였던 게 네. 98.13달러로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네. 그 다음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보면 142달러였던 게 96.56달러로 네, 우리가 많이 약 떨어졌네요. 45달러 정도 하락했던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태양광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기자재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값들이 향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포화는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뭐 또 다른 어떤 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어느 시점에는 원자력과 거의 유사한 레벨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을 보면 이거는 그 유럽 유니온 합동 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그 에너지 원별로 중대 사고 치명률입니다. 네, 이거는 단위는 이제 명으로 몇 명 사람의 어떤 숫자가 되겠고요. 전력 생산량을 약 1조 킬로와트아워당의 사망자 수로 봤습니다. 치명률을. 네. 그럼 1조 킬로와트아워라는 거는 우리나라 약 2년간 전체 발전량에 해당되는 네. 그런 전기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발표 자료에 보면 석탄이 한 10명, 네. 천연가스가 한 8명 정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이제 원전을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2세대 원전, 3세대 원전이라고 해서 네.
2세대 원전은 좀 이제 오래된 네, 원자력 네. 발전소. 3세대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고리 3, 4호기 정도 네. 이거를 이제 3세대 원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2세대 원전이 약 0.5명, 네. 3세대 원전은 약 0.0008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다는 얘기네요. 안전사고는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 네. 있죠. 태양광 역시 뭐 태양광도 뭐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접근하지 일이 별로 없으니까 태양광 내 0.03명, 네. 육상 풍력이 0.2, 해상 풍력이 이제 해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위험도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일로 자료 명, 조사를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환경 영향 평가 역시 합동연구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네. 에너지 원별로 우리가 요새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온실가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기가와트아워당 네. 이거는 톤입니다. 단위가. 석탄이 약 888톤 정도 되고요. 석유가 약 735톤. 네. 천연가스가 약 500톤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태양광이 85톤. 네. 원전이 28톤, 네. 풍력이 26톤. 이걸로 보면 원전의 그 환경 영향 측면에서 봐도 우수하네요. 일반적인 뭐 태양광이나 천연가스나 뭐 이것보다는 우수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아마 지난번에 무슨 자료를 보니까 뭐 아리백에서도 지금까지는 원전에다가 그 아리백 에너지 원을 포함을 안 시켰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지금은 원전을 포함시키는 걸로 네, 그렇게 아마 바뀌고 있죠. 네. 변화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도 원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타 환경에 뭐 미치는 영향으로는 뭐 인간의 어떤 건강과 원전의 환경 영향은 결국은 뭐 수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풍력과 비슷한 수준이고 네. 원전이 특별하게 어떤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해가 더 크다는 그런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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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폐기물 물질에 대한 건데요. 현재 원전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에 묻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사를 했고요. 네. 원전의 토지 점유 역시 네.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훨씬 더 네. 점유율이 훨씬 적다는 그런 네, 큰 네.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말씀하신 뭐 몇 가지 즉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포함한 원전과 태양광 발전의 비교를 나름대로 해본 결과 원전에 대한 그런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큰 어떤 그 안전이라든가 친환경성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인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왜곡돼 있는 그렇죠. 것이네요. 네, 이런 구체적인 그 네.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예. 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뭐 기후 뭐 무슨 토론 프로그램인가요? 네, 네. 거기에 그 반기문 네네네. 전 유엔 사무총장.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가 우리가 그 탄소 프리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현재는 원자력 발전뿐이 원자력밖에 없다. 없다. 네, 그렇게 네. 단언을 하신 네, 걸 제가 네. 봤습니다만은 네, 네. 그 제안이 네. 적정하다고 저도 동의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단하게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것은 최근 원전에 대해서 뭐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초소형 원자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원전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뭐 그 국내의 어떤 새로운 원전 동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뭐 언론에서 많이 되고 있는 그 스몰 마듈라 리액터, 그러니까는 뭐 소형 모듈형 리액터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MMR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모듈라 그 리액터, 이거는 이제 초소형 모듈형 리액터 두 개가 이제 어떤 새로운 원전 동향으로 요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제 발전 원전을 하다 보니까 대형 원전이 많이 들어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보통 대형 원전이라고 하면 약 그 700에서 1400메가와트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와 있는 게 약 10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100만 킬로와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압기라든가 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던 뭐 펌프, 좀 해수 뭐 들었던 펌프, 그다음에 전기 발생기, 뭐 누심 및 핵연료,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냉각수를 가압해서 공급해주는 가압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경납고가 있기는 있죠. 근데 그게 그 굉장히 크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소형 원전에서는 한 그 모듈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또 경제성 측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개선시키는 거예요. 소형화시켜서 그거를 많이 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형 원전 같은 경우, 즉 SMR 같은 경우가 약 300메가와트까지를 소형 원전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30만이면 옛날 화력 발전 아주 뭐 제가 근무했던 데가 25만짜리였었으니까 옛날에 뭐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안전성 측면에서 봐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약 10만 년에 2번 정도의 어떤 사고 발생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억 년에 2회 정도가요. 약 1000배 정도 높은, 그러니까 거의 안전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핵연료 교체 주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약 18개월 정도 됩니다. 길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부분 바꾸고 간에 어쨌든 간에 18개월에 바꾸는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뭐 20년이나 뭐 하여튼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에서 이게 지금 이제 뭐 대개 뭐 일본의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사고를 보면 대개 이제 냉각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냉각수를 뭐를 쓰느냐, 이게 뭐 중수를 쓰느냐, 뭐 경수를 쓰느냐 해가지고 경수로, 중수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 자체를 그 소형 원전에서는 물로 쓰지 않고 나트륨이나 뭐 용융염, 그러니까 소금이 되겠죠. 이런 걸로 대체제를 개발을 해서 냉각제를 초고온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형 원전의 어떤 핵심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형 원전은 건설 방식이 되게 현장에서 이제 건설을 많이 하죠. 뭐 월성이나 지난번에 짓다가 뭐 중지시켜가지고 뭐 하는 그런 형태의 건설 방식인데, 이 소형 원전은 모듈 부품을 운반해 가지고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약 100분의 1 네, 정도 되고. 그래서 소형이군요. 네, 소형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지도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면 그 특히 그 우리나라 지금 보면 되게 이제 그 저쪽에 뭐 해안가에 주로 있죠. 해안가죠. 네, 해안가 특히 뭐 안전성이나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만든 게 영광, 고리, 월성, 울진 뭐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건설 부지로 돼 있는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듈러 방식이라 굳이 어떤 특정 지역에 발전 시설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뭐 산업체에 가깝게 갈 수도 있고 도심권에다 설치를 해도 큰 무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그 가야 되지 않냐 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SML 개발 인허가 지금 일정을 그 과기정통부 자료를 근거로 보면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포괄적 규제 요건을 마련을 하고 2024년부터 25년에 이제 혁신 기술 개발 및 표준 설계를 하고 2028년도에 이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뭐 그 지금 그 소형 원전을 계약한 미국 회사 쪽하고 가장 큰 회사죠. 그 회사하고 지금 뭔가 지금 계약 파기 형태가 뭐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게 이제 자재가가 문제거든요. 처음에 계약을 해서 뭐 얼마의 비용이 들려서 이걸 개발을 하겠다 했는데 자재값이 확 뛰어버려 가지고 훨씬 큰 비용이 드는 거죠. 훨씬 큰 비용이 드니까 두 개가 감당이 힘들어서 뭐 계약이 지금 중단되는 그런 사태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그 초소형?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 이건 초소형이거든요. 이건 20메가 정도인데 이거는 뭐 지금 아마 우리나라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마 이 사업을 그 미국의 USNC하고 지분 투자 계약을 해갖고 아마 지금 개발하는 그런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저는 소형 원전보다도 이 MMR 쪽이 더 가능성이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뭐 지금 그 실증 플랜트 건설을 착수를 해서 2025년도에 그 상업운전 시작을 지금 실용화하겠다는 얘기죠.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가장 큰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캡슐화 세라믹 3중 코팅 해결료 특허 기술입니다. 이거는 소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뭐 전기가 됐던 전기가 됐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뭐 트레일러라고 그럴까요? 뭐 실제로 컨테이너로 옮겨서 그 실제적인 그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 가동성이 이동성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 캡슐화 세라믹 기술 같은 경우는 약 섭씨 1800도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 가능성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돼 있네요.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그런 그 안전성의 문제가 강화된 그런 원자로를 지금 그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그 원자력 기술은 뭐 제가 캐나다 잠깐 갔을 때도 그때 좀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원자력 기술이 그
굉장히 그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정부의 잘못된 시각으로 그 기술이 사장되거나 기술이 그냥 그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글쎄요 계속적으로 더 짓는 거는 큰 대용량으로 짓는 거는 현재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기술력을 말씀드린 그 SMR이나 MMR 네. 쪽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이 돌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최근 원자력 발전 그 동향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전기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시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 전기를 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산업,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가정용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우리들이 전기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될지 그런 그다음에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그 뭐 지난번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한전이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 기업이 이제 이렇게 빚더미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좀 제가 금할 길이 없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금 전력망 있잖아요. 네. 전력망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양광의 그 상당한 그 신재생 에너지원의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영원함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전기를 쓰는 데는 거기가 아니죠. 경기 지역하고 이 경인 수도권. 지역에 네.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네. 이 전기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한전은 돈이 없어서 건설을 못 해요. 그럼 국가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그 뭐 지금 뭐 HVDC 송전도 네. 그 이제 DC 송전이죠. 네.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많은 양의 전기를 그 위로 올릴 수 있는 뭐 네. 전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 부채고 빚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그 뭐야 우리가 뭐 죄 입었을 때 재난 구조금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금 형태로라도 국가의 어떤 간접 시설이잖아요. 그거를 이건 기간 산업이죠. 기간 산업이죠.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네. 국가의 그 큰 전력망이 지금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안정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전기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을 많이 하면 생산을 많이 하는 거를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생산이 적으면 소비도 써야죠. 적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전기는 쓰는 게 동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지금 뭐 우리가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굉장한 그 코스트 측면에서 못 맞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가 그 장려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사회 간접 시설 차원으로 뭐 그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조돼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이건 이제 전기 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뭐 사실 전기 우리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기 많이 쓰고 돈 많이 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전기를 많이 쓰면 한전이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적자가 더 지금 커지죠.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인 상태에서 전기를 좀 더 우리가 아끼고 줄이는 네.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만 조금 올렸는데 이제는 뭐 가정용이 됐든 뭐 주택용이 됐든 이것도 또 올려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할 수밖에 없고요. 누구나 하죠. 이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우려스러운 뭐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좀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에너지 수요가 우리가 이제 안정되고 원전 가동이 좀 정상화돼서 저렴하게 전기 수급이 이루어지면 전기요금을 다시 내려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거는 시장 원리라면 뭐로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실현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안 될 것 같기도 결국은 하고요.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신뢰와 네.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 네, 네. 현 시점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제가 그냥 맺는 발로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습니다. 결국 이제 생산자와 그다음에 그 사회 간접 자본이니까 네. 정부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 물론이고 네. 실소비자인 저희들도 전기를 좀 아껴 쓰는 그렇죠. 현명한 어떤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맞아요. 네, 아주 긴 시간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추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신포럼의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 우리나라 전력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1, 2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